그날 식당 홀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뒤집혔다. 주방 구석에 숨어 설거지나 하던 노인이 단 한마디로 세상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50억, 그 숫자가 공기를 가르는 순간 웃음은 비명으로 바뀌었다. 조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모습을 박 사장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과연 그는 왜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던 걸까? 오전 10시 도심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1층. 만나 김치찌개, 간판이 걸린 식당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 섰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기름 튀는 소리와 함께 매콤한 냄새가 확 풀려 나왔다. 점심 손님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었다. 홀 안쪽, 주방 뒤편 창고 옆 좁은 공간에서 낡은 고무장갑을 낀 손이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박 사장, 68.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한때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직원 수십 명을 먹여 살렸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기름때 묻은 냄비를 닦고 있었다. 싱크대 옆에는 설거지 바구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물이 차가웠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온수는 손님용 화장실에만 나왔다. 박 사장은 입술을 꾹 다물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 삼촌, 그거 다 끝나면 홀 바닥 좀 닦아주세요. 점심 전에 끝내야 돼요. 큰조카 민수의 목소리였다. 40대 초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며 제법 돈을 벌고 있는 남자.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과 홀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다. 표정은 무심했다. 박 사장을 부를 때도, 직원을 부를 때도, 배달원을 부를 때도 똑같은 목소리였다. 차이가 있다면 직원에게는 수고하세요 라는 말이 붙고 박 사장에게는 그 말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응, 알았다. 박 사장은 짧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았다. 그는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걸레를 들고 홀로 나왔다. 손님이 앉을 테이블을 하나씩 닦아내렸다. 테이블 위에는 간장 자국, 김치 국물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박 사장은 걸레를 헹구고 다시 닦고 또 헹구기를 반복했다. 아, 삼촌. 거기 의자 좀 정리해 주세요. 지저분하게 왜 이래요. 민수가 지나가며 던진 말이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를 하나씩 밀어 넣었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움직였다. 하지만 쉬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서 잔다. 그것만으로도 민수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1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주방 뒤편으로 물러났다. 민수는 손님을 맞으며 환하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김치찌개 국물 끝내줍니다. 손님들은 자리에 앉았고 주문이 쏟아졌다. 주방 안은 금세 전쟁터가 되었다. 불 켜는 소리, 국자로 국물 푸는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박 사장은 다시 싱크대 앞에 섰다. 설거지, 끝없는 설거지, 냄비, 프라이팬, 접시, 수저, 반찬 그릇. 손님이 많을수록 설거지도 늘어났다. 그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물이 튀어 앞치마가 젖었다. 손가락 끝이 쭈글쭈글해졌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민수가 주방 뒤편으로 왔다. 삼촌, 점심 드세요. 그가 내민 건 스테인리스 쟁반이었다. 위에는 식은 밥 한 공기, 김치찌개에 국물만 남은 작은 뚝배기, 그리고 시든 상추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손님상에 올라갔다. 남은 반찬들이었다. 박 사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주방 구석 낡은 의자에 앉았다. 손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은 딱딱했고 찌개 국물은 미지근했다. 하지만 불평은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떴다. 삼촌, 빨리 드세요. 설거지 밀려요. 민수가 지나가며 던진 말이었다. 박 사장은 숟가락 속도를 조금 높였다. 밥을 목구멍으로 억지로 넘겼다. 체했지만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일어섰다. 싱크대 앞으로 돌아왔다.
설거지는 여전히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오후 2시가 지나자 손님이 뜸해졌다. 민수는 앞치마를 벗고 휴대폰을 꺼냈다.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박 사장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다. 삼촌, 민수가 불렀다. 박 사장은 고개를 돌렸다. 오늘 저녁은 손님 예약 있어서 바쁠 거예요. 미리 준비 좀 해놓으세요. 양파 까놓고 파도 썰어놓고. 알았. 박 사장은 대답했다. 민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박 사장은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양파망을 들었다. 주방 구석 작은 도마 위에서 칼을 들었다. 양파 껍질을 벗겼다. 눈이 매웠다. 눈물이 났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저녁 5시 예약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민수는 다시 환한 얼굴로 손님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오늘 고기 최상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박 사장은 주방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수는 손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었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 하지만 주방 뒤편으로 돌아오면 그 표정은 사라졌다. 삼촌, 설거지 좀 빨리빨리 해요. 손님들 기다리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박 사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손을 더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설거지는 끝이 없었다. 손님이 많을수록 접시는 더 쌓였다. 그의 손가락은 붉게 부어올랐다. 찬물에 오래 담가둔 탓이었다.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민수는 계산대 앞에서 매출을 확인했다. 표정이 밝았다. 오늘 장사 잘 됐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박 사장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민수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었다. 삼촌, 마무리 잘 해놓으세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박 사장은 짧게 대답했다.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식당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박 사장은 마지막 냄비를 닦았다. 물을 끄고 고무장갑을 벗었다. 손가락이 저렸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다. 상가 건물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주방 뒤편 작은 방. 그곳이 그의 잠자리였다. 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나타났다. 이불 한 채, 작은 선풍기 하나, 창문도 없었다. 그는 이불을 펴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들어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허리가 아팠다. 손가락이 저렸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생각.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박 사장은 6시에 일어났다. 주방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다. 민수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놓으려 했다. 7시, 민수가 식당에 들어왔다. 삼촌, 아침은 드셨어요? 아직. 아, 그럼 저기 빵 있으니까 드세요. 저는 바쁘니까. 민수는 카운터 위에 놓인 편의점 빵 봉지를 가리켰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박 사장은 빵 봉지를 들었다.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였다. 그는 빵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다. 딱딱했지만 삼켰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박 사장은 주방 구석에서 양파를 까고 있었다. 민수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홀로 나갔다.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왔다. 네, 부동산 사장님. 진짜요? 50억이. 박 사장은 손을 멈췄다. 50억. 그 숫자가 귀에 꽂혔다.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 그게 제 삼촌 땅인데요. 재개발 확정됐다고요? 헐. 대박.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휴대폰을 끊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주방으로 돌아왔다.
박 사장과 눈이 마주쳤다.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삼촌 땅 말이에요. 재개발 확정됐대요.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삼촌, 오늘은 일 그만하시고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민수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박 사장은 처음으로 주방 구석이 아닌 홀 한가운데 테이블에 앉았다. 민수가 직접 의자를 빼주었다. 삼촌, 여기 앉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고 무심했던 그 목소리가 오늘은 묘하게 부드러웠다. 박 사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익숙하지 않은 자리였다. 홀 한가운데 손님들이 앉는 바로 그 자리.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어제까지 자신이 걸레로 닦던 그 테이블이었다. 삼촌,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삼겹살에 된장찌개, 그리고 삼촌 좋아하시는 김치전까지. 민수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곧 커다란 접시를 들고 나왔다. 삼겹살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기름기가 적당히 배어 윤기가 흘렀다. 된장찌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김치전은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있었다. 박 사장은 그 음식들을 내려다보았다. 어제까지 자신이 먹던 식은 밥, 국물만 남은 찌개와는 완전히 달랐다. 드세요, 삼촌. 천천히 드세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박 사장은 알고 있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었다. 삼겹살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고소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무언가가 걸렸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맛있죠? 오늘 고기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민수는 옆에 서서 계속 말을 걸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다. 민수는 잠시 그를 지켜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동생? 나야. 응, 삼촌 말인데. 땅 있잖아. 재개발 확정됐대. 50억. 응, 진짜. 부동산에서 방금 전화 왔어. 민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박 사장은 젓가락을 놓았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박 사장에게로 왔다. 삼촌 다 드셨어요? 조금만 더 드세요. 배부르다. 박 사장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붙잡지는 않았다. 박 사장은 주방 뒤편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이불 위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창문 없는 방 안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50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이 소유한 땅. 상가 건물 뒤편에 있는 그 땅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재개발 계획이 몇 번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래서 박 사장도 그 땅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대형 쇼핑몰 개발이 확정되었고 땅값이 급등했다. 50억.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것이 되었다. 박 사장은 눈을 감았다. 기쁨보다는 불안이 먼저 찾아왔다. 민수의 태도 변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 사장이 일어나 주방으로 나가려 하자 민수가 먼저 문을 두드렸다. 삼촌 일어나셨어요? 오늘 아침 제가 준비했어요. 나오세요. 박 사장은 문을 열었다.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 사장은 그를 따라 홀로 나갔다. 테이블 위에는 따끈한 된장국, 계란말이, 김, 그리고 갓 지은 밥이 놓여 있었다. 삼촌, 앉으세요. 오늘은 푹 쉬셔야 돼요. 어제 너무 무리하셨잖아요. 민수는 의자를 빼주었다. 박 사장은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국은 따뜻했고 밥은 찰기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목구멍이 막혔다. 그는 몇 숟가락 뜨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다 드셨어요? 좀 더 드세요. 박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는 아쉬운 듯 바라보았지만 막지 않았다. 박 사장은 주방으로 가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내저었다. 삼촌, 오늘은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삼촌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박 사장은 멈춰섰다. 민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박 사장은 홀 한쪽 의자에 앉았다. 할 일이 없었다. 손은 가만히 무릎 위에 놓였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상가 건물 앞으로 사람들이 오갔다. 아침 출근길이었다. 오전 10시 식당 문이 열렸다. 들어온 건 둘째 조카 재호였다. 30대 후반 카페를 운영하는 남자. 그는 손에 고급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재호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박 사장은 고개를 들었다. 재호와 마주친 건 거의 반년 만이었다. 재호는 평소 박 사장을 찾아오지 않았다. 민수가 삼촌을 모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삼촌, 이거 드세요. 제가 유명한 한약방에서 사온 품 면역력에 정말 좋대요. 재호는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고급 포장지로 쌓인 홍삼 세트와 영지버섯 제품이 들어있었다. 박 사장은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재호는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삼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박 사장은 짧게 대답했다. 재호는 계속 웃으며 말을 이었다. 형한테 들었어요. 삼촌 땅이 재개발된다면서요? 대박이네요. 진짜 50억이라고요? 재호의 눈빛이 번뜩였다. 박 사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재호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삼촌, 그 땅 매매 진행하실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친구가 부동산 중개업 하거든요. 수수료도 싸게 해드릴 수 있어요. 박 사장은 재호를 바라보았다. 재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돈을 보고 있었다. 사람이 아니라. 아직 생각 안 해봤다. 박 사장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다. 아,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 뒤편으로 갔다. 재호는 민수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형, 삼촌 기분 어때? 괜찮으신 것 같아. 모르겠어. 별로 말씀이 없으셔. 형이 잘 모셔야 돼. 50억인데 우리 목도 챙겨야지. 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두 조카의 대화는 낮게 속삭여졌지만 박 사장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주방 구석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 분노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참았다. 오후가 되자 민수와 재호는 박 사장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삼촌, 오늘 저희가 VIP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200만 원짜리예요. 삼촌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민수는 차 문을 열어주었다. 박 사장은 차에 올라탔다. 재호가 운전대를 잡았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대형 병원으로 향했다. 박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수와 재호는 박 사장을 접수대까지 안내했다. 삼촌, 저희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검진 끝나시면 연락 주세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조카는 로비 의자에 앉았다. 박 사장은 검진실로 들어갔다. 혈압 측정,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촬영.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갔다.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박 사장의 마음은 무거웠다. 검진이 끝나고 로비로 돌아오자 민수와 재호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박 사장이 다가가자 그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다. 삼촌, 다 끝나셨어요? 힘드셨죠? 이제 집 가세요. 차 안에서 민수와 재호는 다시 속삭였다. 형,
삼촌 기분 풀리신 것 같아?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우리 진짜 잘해야 돼. 50억이 걸려 있잖아. 박 사장은 뒷좌석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는 입을 다물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차는 다시 상가 건물로 돌아왔다. 박 사장은 차에서 내렸다. 민수와 재호는 식당으로 그를 안내했다. 삼촌, 오늘 저녁도 제가 특별히 준비할게요. 푹 쉬세. 박 사장은 주방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이불 위에 앉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박 사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민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찾아왔던 날, 박 사장은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도와줄 수 없었다. 민수는 서운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로 민수는 박 사장을 멀리했다. 재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박 사장이 돈이 있을 때는 자주 찾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50억, 그 숫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박 사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 그만 참는 것도 지쳤다. 진심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때가 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박 사장은 왕처럼 대접받았다. 아침마다 따뜻한 식사가 차려졌고 점심에는 특선 메뉴가 나왔다. 저녁에는 민수와 재호가 번갈아 가며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박 사장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다. 그는 말수가 줄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주방 뒤편 작은 방에서 보냈다. 어느 날 오후 박 사장이 홀 한쪽 창가에 앉아 있을 때였다. 식당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 한 명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민수가 급히 나가 그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민수 사장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민수는 남자를 박 사장이 앉은 테이블로 안내했다. 삼촌,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이 제 친구인 이 변호사님이에요. 부동산 전문이시거든요. 이 변호사는 명함을 꺼내 박 사장 앞에 내밀었다. 박 사장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법무법인 정도 이재현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박 사장님, 반갑습니다. 민수 사장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박 사장님, 재개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박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땅의 위치, 면적, 개발 계획, 예상 매매가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현재 박 사장님 소유 토지는 재개발 구역 내 핵심 위치에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개발업체에서 매입 의사를 타진해왔고 제시한 금액이 50억입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에요. 이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다. 박 사장은 듣고만 있었다. 민수는 옆에서 거들었다. 삼촌, 지금 팔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박 사장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50억, 그 숫자가 서류 곳곳에 적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 변호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다만 개발업체 측에서 이번 주 안에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민수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삼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계약서 검토도 하고 세금 문제도 알아보고 삼촌은 편하게 결정만 하시면 돼요.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박 사장님,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민수는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두 사람은 밖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박 사장은 창가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확인하는 듯했다. 이 변호사가 떠난 후 민수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표정이 밝았다. 삼촌 어떠세요? 좋은 조건이죠. 50억이면 정말 큰 돈이에요. 박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생각해보마.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급함이 어려 있었다. 그날 저녁 재호가 다시 식당을 찾아왔다. 손에는 또 고급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삼촌, 이거 전복이에요. 제가 직접 시장 가서 골라왔어요. 보양식으로 최고죠. 재호는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신선한 전복이 가득 들어 있었다. 박 사장은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재호는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삼촌, 형한테 들었어요. 변호사님이 다녀가셨다면서요? 계약 조건 괜찮았어요? 아직 모르겠다. 박 사장은 짧게 대답했다.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삼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팔면 최고 타이밍이에요. 저도 부동산 쪽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지금이 피크래요. 나중에 규제 들어오면 가격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박 사장은 재호를 바라보았다. 재호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삼촌, 저희가 삼촌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5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박 사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 생각은 어떤데? 재호는 잠시 멈칫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저희요? 저희는 당연히 삼촌이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박 사장의 목소리는 낮았다. 재호는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네, 물론이죠. 삼촌이 가족인데요. 박 사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재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일어섰다. 그럼 삼촌,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재호는 서둘러 식당을 나갔다. 박 사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전복을 내려다보았다. 값비싼 선물.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밤이 되자 민수가 주방에서 전복죽을 끓여 가져왔다. 삼촌, 동생이 사온 전복으로 죽 끓였어요. 드세요. 민수는 뜨거운 죽을 박 사장 앞에 놓았다. 박 사장은 숟가락을 들었다. 죽은 고소했고 전복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여전히 목구멍이 막혔다. 그는 몇 숟가락 뜨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다 못 드셨어요? 배부르다. 박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뒤편으로 갔다. 민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테이블 위에 남은 죽을 치우기 시작했다. 표정이 어두웠다. 그날 밤 박 사장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50억,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민수와 재호의 얼굴,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욕심. 그것이 박 사장의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박 사장은 일찍 일어나 홀로 밖으로 나갔다. 상가 건물 뒤편, 그곳에 자신의 땅이 있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했다. 박 사장은 철조망 앞에 섰다. 땅은 넓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었다. 박 사장은 평생 그 땅을 지켜왔다. 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재개발, 50억,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박 사장은 땅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기 시작했다. 식당으로 돌아오자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맞았다. 삼촌, 어디 갔다 오세요? 걱정했잖아요. 박 사장은 짧게 대답하고 홀로 들어갔다. 민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주방으로 들어갔다. 오후가 되자 재호가 또 다시 식당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왔다. 삼촌,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이 제 친구인 김 실장님이에요. 부동산 전문가세요.
김 실장은 명함을 내밀었다. 박 사장은 명함을 받았다. 김 실장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박 사장님, 이게 현재 재개발 구역 조감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장님 땅이 핵심 위치에 있어요. 개발업체 측에서도 꼭 필요한 땅이라고 합니다. 김 실장은 계속 설명했다. 재호는 옆에서 거들었다. 삼촌, 지금 안 팔면 나중에 수용될 수도 있어요. 그럼 보상금이 훨씬 적어져요. 지금이 최선이에요. 박 사장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계약은 언제 하는데? 김 실장은 즉시 대답했다. 개발업체 측에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변을 원합니다. 계약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 가능합니다. 박 사장은 중얼거렸다. 오늘이 화요일이었다. 사흘 남았다. 김 실장은 다시 말했다. 사장님, 결정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 실장은 재호와 함께 식당을 나갔다. 박 사장은 홀에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민수와 재호가 함께 식당에 나타났다. 두 사람은 박 사장을 테이블에 앉히고 특별히 준비한 저녁 식사를 차렸다. 한우 등심, 랍스터, 그리고 고급 와인까지. 삼촌,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편하게 드세요. 민수는 고기를 직접 구워 박 사장 앞에 놓았다. 재호는 와인을 따랐다. 박 사장은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박 사장은 알고 있었다. 삼촌, 계약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사장은 고기를 씹으며 대답했다. 금요일까지 생각해보마.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재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박 사장은 와인 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씁쓸했다. 식사가 끝난 후 박 사장은 다시 주방 뒤편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이불 위에 앉았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있었다. 박 사장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막내 조카딸 수진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세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삼촌?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박 사장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수진아, 나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저도 잘 지내요.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고 죄송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박 사장은 천천히 말했다. 바쁜데 뭐. 그런데 수진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주말이요? 네, 있어요. 왜요? 삼촌, 보고 싶군. 박 사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삼촌. 이번 주 토요일에 찾아뵐게요. 삼촌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 갈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가 끊겼다. 박 사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 학비가 없어 울던 아이. 박 사장이 학비를 대주었고 수진은 대학을 졸업했다. 그 이후로도 수진은 늘 박 사장을 챙겼다. 돈이 없어도 바빠도 잊지 않고 찾아왔다. 진심이었다. 박 사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박 사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주방 뒤편 작은 방에서 나와 홀 한가운데 서서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민수가 아직 오기 전이었다. 식당은 조용했다. 테이블, 의자, 주방, 카운터. 지난 몇 달간 자신이 걸레로 닦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던 그 공간들이 눈에 들어왔다.
박 사장은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다. 싱크대 앞에 섰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던 그 자리, 기름때 묻은 냄비를 닦았던 그 자리. 그는 싱크대를 쓰다듬었다. 차가웠다. 그리고 돌아섰다. 오전 9시 민수가 식당에 들어왔다. 표정이 밝았다. 삼촌, 일찍 일어나셨네요.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을 이었다. 삼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계약건 생각 다 하셨어요? 박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생각했다.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다. 계약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얘기하자. 재호도 부르고 박 사장은 짧게 말하고 주방 뒤편으로 갔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박 사장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표정이 묘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생, 나야. 오늘 저녁에 식당으로 와. 삼촌이 결정하신대. 전화 너머로 재호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짜 드디어. 알았어. 형. 저녁에 바로 갈게. 오후가 되자 민수는 특별 메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우 스테이크, 킹크랩, 그리고 고급 사케까지 테이블을 정성껏 세팅했다. 박 사장은 주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수의 손놀림은 빨랐.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저녁 6시 재호가 식당에 도착했다. 손에는 또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삼촌, 이거 명품 시계예요. 제가 백화점 가서 골라. 재호는 상자를 박 사장 앞에 놓았다. 박 사장은 상자를 내려다보았지만 열지는 않았다. 재호는 민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민수가 음식을 차려 올렸다. 스테이크는 완벽하게 구워져 있었고 킹크랩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사케병이 테이블 한가운데 놓였다. 박 사장은 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민수와 재호가 양쪽에 앉았다. 삼촌,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축배 들어요. 민수가 사케 잔을 들었다. 재호도 따라 들었다. 박 사장은 천천히 잔을 들었다.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다. 딸랑 맑은 소리가 울렸다. 민수와 재호는 한 번에 사케를 들이켰다. 박 사장은 한 모금만 마셨다. 잔을 내려놓고 두 조카를 바라보았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삼촌, 그래서 계약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박 사장은 스테이크를 자르며 천천히 대답했다. 민수와 재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진짜, 와, 대박. 재호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민수도 웃음을 터뜨렸다. 삼촌,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박 사장은 고기를 씹으며 계속 말했다. 그 돈으로 강남에 상가, 건물 2채 샀다. 민수와 재호는 잠시 멈칫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2채, 그럼 한 채는 저희 주실 거예요? 박 사장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이 차가웠다. 한 채는 수진이네. 한 채는 내가 쓸 거다. 순간 테이블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수와 재호의 표정이 굳었다. 민수가 먼저 반응했다. 네, 수진이요. 수진이가 왜요? 재호도 황급히 끼어들었다.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요. 박 사장은 사케 잔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없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사장을 바라보았다. 삼촌, 농담이시죠? 제가 얼마나 삼촌 모셨는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호도 의자에서 일어서며 소리쳤다. 삼촌, 말도 안 돼요. 저는 200만 원짜리 건강검진도 해드렸고 명품 시계도 사드렸잖아요. 박 사장은 두 조카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 너희는 나한테 잘해줬지. 50억 땅 소식 듣고 나서부터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박 사장은 계속 말했다.
그 전에는, 내가 여기 오기 전에는 너희가 날 한 번이라도 찾아왔냐? 재호가 변명하듯 말했다. 그거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삼촌, 박 사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민수야, 넌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뭐라고 했지? 삼촌, 편하게 계세요라고 했지. 그런데 다음 날부터 날 주방 구석에 처박아 놓고 설거지만 시켰어. 배달 음식, 식은 밥, 남은 반찬. 그게 너희가 나한테 해준 거였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 사장은 재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재호야, 넌 반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그러다가 50억 소식 듣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건강식품, 전복, 명품 시계. 그게 다 뭐냐? 재호는 입술을 떨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박 사장은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다. 너희는 날 본 게 아니야. 내 돈을 받지.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삼촌, 저는 진심으로. 진심? 박 사장이 민수의 말을 끊었다. 진심이었으면 돈 소식 듣기 전에도 똑같이 대했어야지. 차가운 물에 손 담가가며 설거지하는 날 보면서 너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 내가 식은 밥 먹는 거 보면서 너는 손님들한테만 웃고 있었어. 그게 진심이냐? 민수는 고개를 떨궜다. 박 사장은 사케 잔을 비우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진이는 달라. 걔는 돈이 없을 때도 바쁠 때도 나한테 전화했어. 주말마다 찾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줬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게 진심이야. 재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삼촌, 그래도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박 사장은 재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족이면 돈 없을 때도 가족이었어야지. 너희는 내가 돈 있을 때만 가족이었어. 박 사장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던졌다. 서류가 펼쳐졌다. 부동산 계약서였다. 강남 상가 건물 2채의 소유권 이전 서류. 한 채는 이수진 앞으로, 한 채는 박철수 앞으로 되어 있었다. 다 끝났다. 어제 등기까지 마쳤어.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재호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안 돼, 이럴 수가. 박 사장은 두 조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다 기억해.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하면서 차가운 물에 손 담그면서 식은 밥 먹으면서 다 봤어. 그리고 50억 소식 듣고 나서 너희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다 봤어. 박 사장은 주방 뒤편으로 걸어갔다. 작은 방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다. 다시 홀로 나왔다. 민수와 재호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오늘부터 여기 안 온다. 수진이랑 같이 살 거야. 박 사장은 식당 문을 향해 걸었다. 민수가 뒤늦게 소리쳤다. 삼촌, 잠깐만요. 얘기 좀 더 해요. 박 사장은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밖에는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20대 후반, 환하게 웃는 얼굴. 그녀는 박 사장을 보자 달려안았다. 삼촌,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방금 나왔다. 수진은 박 사장의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다. 삼촌, 저희 집에 방 다 준비해놨어요. 편하게 계실 수 있어요. 박 사장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진심 어린 미소, 계산 없는 눈빛.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박 사장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식당 유리문 너머로 민수와 재호의 모습이 보였다. 민수는 테이블에 고개를 묻고 있었고 재호는 서류를 붙잡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박 사장과 수진은 천천히 걸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삼촌, 괜찮으세요? 박 사장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후련함. 오랜 시간 참았던 것을 드디어 내려놓은 후련함이었다. 삼촌, 앞으로는 제가 잘 모실게요. 너는 잘하고 있다. 박 사장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수진은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에 섰다. 곧 버스가 왔다. 박 사장과 수진은 버스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식당이 멀어졌다. 박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식당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졌다. 버스 안은 따뜻했다. 박 사장은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식당 안, 민수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재호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실장님, 저 계약 취소됐어요. 내 삼촌이 다른 데 쓰기로 하셨대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재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우리가 잘못했나?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왜 잃었는지. 테이블 위에는 식은 스테이크와 킹크랩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사케병은 반쯤 비어 있었다. 명품 시계 상자는 구석에 굴러다녔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의미했다. 식당 불이 하나씩 꺼졌다. 어둠이 내렸다. 민수와 재호는 어둠 속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 사장은 수진의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수진은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지만 박 사장을 위해 거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마련했다. 아침마다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었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박 사장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삼촌,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나가실래요? 수진이 창문을 열며 물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가자.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다.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하늘거렸다. 박 사장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삼촌, 강남 상가 건물 말이에요.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사장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너무 큰 선물이잖아요. 제가 삼촌한테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박 사장은 수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너는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 그게 가장 큰 거야.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삼촌. 박 사장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같은 시각, 상가 건물의 식당. 민수는 카운터 앞에 앉아 멍하니 장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매출은 예전과 같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주방 뒤편 작은 방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박 사장이 쓰던 이불은 그대로 개켜져 있었다. 형, 나야. 식당 문이 열리며 재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와, 재호는 옆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 삼촌한테 연락 안 받으셔.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재호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어.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문자가 여러 개 보였다. 모두 민수가 박 사장에게 보낸 것들이었다. 삼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민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우리 정말 잘못한 거 맞지?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삼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어. 민수는 주방 뒤편을 바라보았다. 박 사장이 설거지하던 싱크대가 보였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묵묵히 설거지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형, 우리 어떻게 하지? 재호가 물었다. 민수는 천천히 대답했다. 모르겠어. 이미 늦었어. 재호는 테이블에 이마를 댔다.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며칠 후 박 사장은 수진과 함께 강남의 상가 건물을 방문했다. 새로 산 건물 두 채 중 하나였다. 4층짜리 건물로 1층은 카페, 2층부터 4층까지는 사무실로 임대되어 있었다. 박 사장은 건물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삼촌, 여기가 제 건물이에요? 수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박 사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너 건물이야. 월세 받아서 편하게 살아.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삼촌, 정말 감사해요. 박 사장은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긴, 내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건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 카페는 손님들로 붐볐다. 커피 향이 코를 자극했다. 박 사장은 카페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은 곳이네. 네, 정말 삼촌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진은 박 사장의 팔을 꼭 잡았다. 박 사장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진심 어린 감사, 계산 없는 애정. 그것이 가장 값진 것임을 박 사장은 알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수의 식당은 여전히 영업을 계속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주방 구석을 지날 때마다 박 사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후회는 점점 더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한 손님이 식당을 찾았다. 중년 여성이었다. 민수는 손님을 맞으며 물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혼자. 그런데 여기 박 사장님 계신가요?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손님은 계속 말했다. 제가 이 근처 부동산 일하는데요. 박 사장님이 상가 건물 두 채 사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리러 왔어요.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삼촌은 여기 안 계세요. 아, 그래요? 어디 가셨는데요? 다른 곳에서 사세요. 손님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연락처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저도 모릅니다. 손님은 명함을 하나 꺼내 카운터에 놓고 떠났다. 민수는 명함을 집어들었다.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수는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식당에 남아 정리를 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주방을 청소했다. 싱크대 앞에 섰을 때 문득 멈췄다. 차가운 물이 흘렀다. 민수는 손을 담갔다. 순간 오한이 들었다. 박 사장이 매일 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했구나. 민수는 손을 빼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삼촌, 죄송합니다.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2달이 지났다. 박 사장은 수진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수진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일을 계속했고 박 사장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건물 임대료가 매달 들어왔고 생활에는 여유가 생겼다. 어느 날 박 사장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민수였다. 박 사장은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이 물었다. 삼촌, 무슨 편지예요? 민수한테 온 거다. 박 사장은 편지를 뜯었다.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삼촌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삼촌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삼촌이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하실 때 저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식은 밥 드실 때 저는 손님들한테만 웃고 있었습니다. 50억 소식을 듣고 나서야 삼촌을 제대로 대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겁하고 추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삼촌,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를 바라는 것도 제가 주제 넘은 것 같습니다. 그냥 삼촌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조카 민수 올림. 박 사장은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접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삼촌, 답장하실 거예요? 박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미 끝난 일이야.
그리고 진짜 미안하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박 사장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수지는 박 사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평온했다. 삼촌 대단하세요. 뭐 그렇게 담담하실 수 있다는 게요. 저였으면 화났을 것 같은데. 박 사장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화내봤자 내 마음만 아파. 이미 내린 결정이고 후회도 없어. 중요한 건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 거지. 수지는 박 사장의 손을 꼭 잡았다. 저는 평생 삼촌 곁에 있을게요.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박 사장은 수진과 함께 공원을 걸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벤치에 앉았다.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삼촌 추우세요? 제 목도리 쓰세요. 수진이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박 사장의 목에 둘러주었다. 박 사장은 웃었다. 괜찮, 나 안 추워. 거짓말. 코 빨개지셨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갔다. 민수의 식당. 재호는 민수와 함께 저녁 정리를 하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며 재호가 말했다. 형, 우리 정말 바보였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 재호는 설거지를 멈췄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우리는 돈만 봤어. 사람은 안 봤어. 그게 잘못이었어.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인가?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다행이긴.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지.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설거지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다. 봄이 왔다. 박 사장은 수진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다. 강남 상가 건물 근처 작은 아파트였다. 방 2개의 거실, 작은 베란다가 있었다. 박 사장의 방에는 창문이 있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삼촌, 여기 어때요? 수진이 물었다. 박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좋군. 박 사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수진은 박 사장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함께 벚꽃을 바라보았다. 삼촌, 제가 삼촌한테 배운 게 있어요. 뭔? 진심의 가치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요. 박 사장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았다. 너는 원래 그런 애였어. 삼촌 덕분에 더 확실해졌어요. 박 사장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렸다. 봄바람이 불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 사장은 베란다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펜을 잡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진심이다.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챙겨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나는 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진짜 가족을 만났다. 이제 나는 평온하다. 박 사장은 일기를 덮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밤하늘은 깊고 맑았다. 박 사장은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수지는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박 사장의 방 문을 두드렸다. 삼촌, 차 드세요. 박 사장은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수지는 옆에 앉았다. 삼촌, 행복하세요? 박 사장은 수진을 바라보며 웃었다. 응, 행복해. 그 말은 진심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진짜 행복이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민수와 재호는 각자의 삶을 살았다. 후회는 남았지만 시간은 흘렀다. 그들은 조금씩 변해갔다. 손님을 대할 때, 직원을 대할 때 조금 더 따뜻해졌다. 박 사장이 남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다. 박 사장과 수지는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다. 아침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다. 어느 날 박 사장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뭔데요? 삼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봐라.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이 진짜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할게요, 삼촌. 박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인생은 길다. 하지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짧다. 박 사장은 그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진짜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박 사장은 돈 앞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본색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결정을 내렸고 진심을 보여준 사람 곁에 남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박 사장은 그것을 배웠고 평온한 여생을 살아갑니다.